2011년 6월 21일 오전 10시 45분경 금산경찰서 112 상황실로 다급한 무전이 들어옵니다. 지원바람, 범죄 의심 용의자, 검문 불후 도주 중. 도주하는 거는 무조건 뭔가 그럼.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검문이 있었는데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갔다. 상황이다. 맞습니다. 지구대원이 거동 수상자를 대상으로 부신 검문을 하던 중에 검문 받던 한 남자가 갑자기 도주를 해서 긴급하게 지원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도주했다는 그 남자는 잡았나요? 곧장 인근 파출소에 있던 지구대원들이 투입됐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야산 어디론가 도망친 후라 한 발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야산으로 도망을 갔구나. 산으로. 와. 도망간 거 보면 뭔가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구대원분들은 도망친 이 남자를 왜 검문을 한 거라고 합니까? 보통 아침마다 지구대원 2명이 동네 순찰을 도는데 그날 한 아파트 단지 바깥에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대원들 눈에 띈 겁니다. 몇 주간 그 자리에 방치돼 있던 승용차였는데 그날은 뒷좌석에 문이 열려 있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고 있던 옷도 좀 깨재재하고 아파트 주민 같지 않아서 부신 검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구대원분들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을 때 이 남자가 갑자기 도주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엔 검문에 잘 응했다고 했습니다. 대원들이 여기서 뭐 하시냐 물었더니 이따가 여기 아파트에 사는 친구 만나기로 해서 친구 차에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차에서 기다리지? 보통 밖에서 기다리는데 더군다나 6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울 때도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도 밖이 아니라 방치된 친구 차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개는 조수석에 앉아 있을 텐데 그렇죠. 뒷좌석에서 기다렸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약간 친구 차였다는 것도 약간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구대원들도 그 친구가 누군지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구체적으로 더 물었는데 남자가 친구 이름은 물론 사는 주소까지 술술 얘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분증을 달라는 말에도 순순히 꺼내 보여줬다고 했고요. 신분증까지. 그럼 실험 파악은 이미 된 거고. 근데 도주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게 신분증까지 주고 얘기도 나눌 정도면 꽤 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럼 언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지구대원 한 분이 남자와 얘기를 하는 동안 다른 한 분은 남자가 있던 차량 안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지구대원이 차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순간 남자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눈빛이 바뀌어요? 차에서 뭘 꺼냈길래. 그럼요. 뭐지? 뒷좌석에 웬 스포츠 가방 하나가 있어서 무심코 꺼냈는데 가방. 남자가 이걸 보더니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을 열어도 되겠냐 묻고 열었는데 상상치 못할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밧줄, 수갑, 도끼, 과도 같은 물건들이 줄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도끼? 도끼까지요? 스포츠 가방에 그런 걸 왜 갖고 다니는 거지? 줄에 수갑은 또 뭐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 남자의 가방이었던 거예요? 네, 본인 가방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은 다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연극을 하는 사람인데 연극할 때 쓰는 소품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연극 소품? 저희도 연극할 때 날카로운 거를 써야 되면은 안전소품이라 그래갖고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만지면 고무처럼 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인데 그쵸. 좀 뭉툭하거나 네네. 씬을 연기할 수 있게끔만 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진짜 도끼를 말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남자가 가방을 보자마자 불안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더더욱 소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태어난 척 대답을 하던 남자가 갑자기 앞에 있던 지구대원을
세게 밀치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주를 시작한 거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지. 위기 모면하려고. 연극 소품이에요? 연극 그랬는데 밝혀질 것 같으니까 도주를 한 거죠. 그러면은 차도 버리고 가방도 버리고 냅다 도망간 거예요? 네, 일단 지구대원 중 한 명은 가방과 차량이 있는 현장을 지키고 남은 한 명이 급히 남자 뒤를 쫓았는데요. 길도 없는 야산으로 뛰어들더니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무전도 쳤지만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고요. 신분증도 봤다고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수배자였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준 신분증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수배가 내려진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수배자도 아니야? 아닌데? 왜 도망을 갔지? 이상하네. 근데 일단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무작정 쫓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죠. 범죄 현장에서 도망간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남자가 이곳을 필사적으로 떠나야 했을 그 이유가 뭐였는지 현장을 다시 꼼꼼히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곳곳에 범죄 흔적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남자 가방에 있었던 손도끼 손잡이 이음새 부분에 미세하게 말라붙은 혈흔이 묻어있는 겁니다. 혈흔이 나왔구나. 게다가 남자가 타고 있던 차 앞좌석 컵홀더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금목걸이와 반지가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도망친 이 남자를 찾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분증 아까 전에 신원 확인을 다 했잖아요. 네. 누구였나요? 지금부터 도주한 남자를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씨는 29세로 등록상 거주지가 천안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차량 번호도 조회해 보니까 친구 차가 아닌 최 씨 명의의 차로 확인됐고요. 일단 다 거짓말이었네. 거짓말이었네. 친구 차에 뒷좌석에 앉아 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아, 근데 집은 천안이라고 했어요. 여기 현장은 금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리고 그 차는 심지어 오래 방치되어 있던 차였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왜 그렇게 있었던 걸까요? 보니까 기름이 없더라고요.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같았는데 이상했던 건 차 뒷좌석에 이불도 있고 트렁크에도 옷가지나 짐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최 씨가 차에서 생활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지구대원분이랑 검문할 때 이 아파트에 친구가 살아서 친구 만나러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그게 맞는 건가? 그 동호수까지 줄줄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본인 차인데 친구 차라고 거짓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을 텐데. 글쎄요. 뜻밖에도 아파트에 최 씨의 친구가 살았던 건 맞습니다. 아 맞아?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거주자를 확인해 보니 최 씨의 동갑인 29살 남자와 그의 누나가 같이 살고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그러면 이 최 씨가 말한 그 최 씨의 친구라는 사람과 실제 친구는 맞는 건지 이거 뭐 다 믿음이 안 가니까요. 그래서 최 씨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이 친구도 찾았는데 근무지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관련이 없나? 그러니까. 뭔가 셋이 친구를 만났을 때 형사님들을 보고 혹시 어떤 반응이었나요?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최 씨를 아냐고 물어보니까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라고 했고 성인이 돼서도 가끔씩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맞는 거네요. 친구라고 친구네. 했던 얘기가 또 맞긴 맞나 봐요. 친구 맞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최 씨를 만난 게 3개월 전쯤이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살고 있는 네. 차에서? 또 차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전혀 없네. 3개월 전에 만나고 그 사이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인 듯 사실이 아닌 지금 사건 막 왔다 갔다. 뭐 좀 이상한데요,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집 앞에 최 씨 차가 있었던 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를 서로 같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허? 뭔가 입을 맞추지 않은 채 숨겨주려고 그러나? 그러게요. 시간을 벌어주려고? 차 앞에 뭐가 이렇게 오래 방치돼 있으면 우리도 그냥 보잖아요. 이 차 뭐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 차면 그렇게까지 몰랐을까요? 친구가 안에 살고 있고. 네. 그렇게 형사님은 최 씨 친구를 경찰서 조사실에서 다시 마주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려는 그때 동료 형사로부터 깜짝 놀랄 연락을 받는데요. 최 씨가 살해한 걸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불신 건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사건이 그러니까. 된다고요?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 그것도 최 씨가 살해한 피해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 씨 가방 안에서 누구 건지 모를 빨간색 휴대전화 하나가 나왔거든요. 젊은 남성이 쓸만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서 혹시 피해자의 것인가 싶어 이 휴대폰 명의자를 알아내 거주지로 가봤던 건데 집안에 살해된 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겁니다. 집에서. 그렇게 찾아낸 거야? 최 씨 차 안에 있는 휴대폰의 명의자를 찾아서 집에 가보니 이미 살해가 되어 있다. 네. 우와. 그러면 아까 그 도끼에 묻어있던 혈은? 그러면은 살인을 하고 자기 차에 그렇게 앉아있던 야, 순간 검문을 한 거다. 도망을 간 거고.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지? 정도. 와. 태평하게? 근데 피해자가 누구였어요? 금산 시골 마을에 사는 60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60대? 이게 또 이상하게 아까 최 씨가 29살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피해자가 60대 여성이다? 어떤 접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피해자 사망 소식을 전해 듣던 형사님은 머릿속이 다시 한번 정말 복잡해집니다. 왜요? 왜요? 사망한 60대 여성 피해자의 아들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최 씨가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현장에 있던 동료 형사들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하려고 알아보니까 피해 여성 아들이 최 씨 친구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상황을 전한 거고요. 일단 전화를 끊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최 씨 친구와 좀 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뭔가를 숨기고 있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최 씨와는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평범한 친구 사이라고 했고 특히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 사망 소식을 전했나요?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그냥 집으로 보낼까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하나 고민 끝에 결국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지 벙져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자리에서 최 씨가 용의자다라는 얘기도 하셨을까요? 좀 진정되고 나서 이날 경찰서로 부르게 된 자초지종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망에 최 씨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얘기했고요. 근데 자기 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니와는 어릴 때 집에 몇 번 놀러 왔을 때나 봤지 그 이후에 만난 적도 없는데 걔가 어머니 집까지 가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랑도 최근에 다툰 적도 없고 최 씨가 용의자라는 걸 아예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최근에 본 적도 없다. 그럼 사실 부모님 집도 잘 모를 텐데. 살해할 이유가 지금으로선 없어 보이는데 그쵸. 왜 친구의 어머니를 거기까지 가서 살해를 했느냐 이거죠. 형사님은 곧바로 피해자가 발견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말 그대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는 시골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마루에 피해자가 반드시 누운 채 사망한 상태였고요. 시신 주변으로 혈흔이 낭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엔 수건이 덮여 있었는데 걷어보니
정수리 쪽에 큰 둔기로 찍힌 듯한 깊게 파인 자열창이 보였고요. 머리와 목 주변에도 같은 모양의 상처가 10군데 정도 보였습니다. 아유, 이게 큰 둔기에 맞았다가 아니라 찍혔다. 네. 그 도끼가 번뜩 떠오르거든요. 아 근데 너무 처참하네요. 10군데나? 와. 부검 결과 정수리에 찍힌 자열창과 머리와 목 부위에 나타난 상처 중 일부가 최 씨가 갖고 있던 도끼로 인한 상처로 추정됐는데 상처 모양이 도끼 앞날이 아닌 뒷부분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사인도 자열창과 머리와 목 부위 할창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고요. 이게 저희가 이것저것 다 좌창이고 네. 들어본데 할창에 의한 실혈사 이게 뭔가요? 도끼와 같이 이제 큰 범행 도구가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내리칠 때 생기는 상처들을 이제 할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치면 뼈가 부서져요. 뼈가 깨끗하게 잘리는 게 아니고 결국 뭐냐면 정말 강도가 높은 둔기로 아주 세게 공격을 여러 차례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과격한 공격을 했다는 거죠. 왜 뒷부분으로 쳤을까요? 시신이 문 바로 앞 마루에서 발견된 걸 봤을 때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를 마주하고 공격했던 걸로 보였거든요. 아마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끼를 정신없이 휘두르다 보니 뒷부분으로 가격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감식 결과에서도 최 씨 가방에서 나온 도끼에 있던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어머, 이놈이 정말 악랄했던 건요. 시신 발견 당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 무슨 진짜. 사건이야, 이게. 친구 어머니를 성폭행하려고요? 아 설마 목적이 그건 아니겠지.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친구 어머니한테 아니 누구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니 더군다나 이미 공격을 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다 위장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었고요. 정액 반응도 음성이었습니다. 강간 사건으로 보이게 하려고 옷을 벗기고 간 걸로 추정됐습니다. 범행 목적은 강도로 보였습니다. 피해자 집 안방이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거든요. 서랍장에 서랍이 다 빠져나와 있고 옷장도 전부 열려 있었는데 안에 있던 옷가지와 물건들이 죄다 나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뭘 가져간 건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 안에서 발견된 반지와 목걸이는 피해자가 평소 착용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걸 착용하고 있는 것도 뺀 거야. 참 살해하고 그것까지 갈취한 거죠. 아니 그렇게 시골집 안에 뭐 대단한 금품이 있거나 막 현금이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혼자 사는 어머니 집에 가서 뭘 얼마나 그걸 훔친다고. 왜 친구 어머니의 집까지 가서 몇 달에 한 번씩 볼 정도의 사이인데 아니 돈이 뭐 얼마나 필요했길래 도대체 이런 짓을 했나 싶어요 지금. 그러게. 알아보니까 최 씨는 돈이 급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신용불량자였고요. 휴대폰 요금도 내지 못해서 전화를 받을 때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형사님들이 최 씨가 살던 천안 오피스텔까지 가봤는데요. 최 씨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고 해요. 어? 최 씨가 월세를 밀리고 밀리다 보증금까지 전부 까먹고 말도 없이 짐을 빼서 날랐는데 알고 보니 가스랑 수도 요금도 못 내서 전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차에서. 그렇게 차에서 먹고 자고. 예. 그렇죠. 아니 29살이면 젊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직업이 없었나요? 작은 제조업 회사를 다녔던 걸 확인했는데 그마저도 6개월 전에 그만두고 그냥 백수로 살았더라고요. 최 씨 가방에서 통장이 하나 나와서 확인해봤더니 잔고가 25,000원이었습니다. 또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빚이 2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25,000원. 일을 해라. 아유. 아니 근데 차가 있었잖아요. 자기 네. 소유의 차가. 어. 그러니까 돈이 급한 상황이면 자기 차 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차에서 먹고 자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생활비 없어서 범행한 것처럼 보여서 진짜 황당하네요. 그래서 최 씨는 야산으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적이 좀 나왔을까요?
도주 직후 최 씨가 휴대폰까지 꺼버려서 도무지 어디로 이동한 건지 위치가 나오질 않았는데요. 뜻밖에도 최 씨 통장 기록에서 도주 직후 대전으로 간 게 확인됩니다. 통장에 뭐가 그럼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도 뭐 돈도 얼마 없는데. 대전에 있는 한 은행에서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총 3만 원을요. 아까 2만 5천 원이 총 재산 아니었나요? 어떻게 3만 원을 인출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5천 원 넣어서 3만 원 만들어 뺄 수 있거든요. 일단 2만 원을 먼저 인출하고 다음날 5천 원을 입금하더니 잔액을 1만 원으로 만들어서 모두 인실한 게 확인된 겁니다. 맞네. 그러니까 정작 그렇게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뭘 대단히 가져오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까지 탈탈 털어서 다 뽑은 걸 보면. 이제 진짜 제로네. 돈을 뽑은 대전은행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최 씨가 은행 인근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확인했을 때가 이틀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최 씨는 여기서 하루 묵고 다음날 어디론가 또 갔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다시 행적이 뚝 끊겼습니다. 3만 원도 젠지방 갔다는 거는 거의 한 2만 원? 남은 거죠. 2만 원 남았을까요? 이 돈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정도까지 돈이 없으면 자기를 도와줄 만한 밥을 사주던 돈을 빌려주던 네.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을 만나보셨나요? 최 씨 부모님은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고요. 가족 중 유일하게 큰형이랑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것도 한 달 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연락 좀 하라고 자기 명의 핸드폰을 주고 왔는데 얼마 전 동생이 그 휴대폰으로 대출 문의를 했더랍니다. 혹시 자기 명의로 돈을 빌릴까 봐 깜짝 놀라 휴대폰을 정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대전으로는 왜 갔을까요? 그쪽에 연고가 있었을까요? 작은아버지 집이 대전이었습니다. 그 집에 최 씨 또래 사촌형이 하나 있는데 그나마 마음을 터놓은 사이 같더라고요. 잘하면 이 형을 만나러 올 수 있겠다 싶어서 최 씨에게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단단히 포섭을 해두고 형사들은 대전 지역 노숙인 쉼터와 무료 급식소, 터미널까지 최 씨가 숨을 만한 곳은 전부 뒤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2만 원 남았는데 그걸 들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얘가 또 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닐까 봐. 뭐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믿을 만한 건 사촌 형이잖아요. 근데 진짜 사촌 형에게 올까요? 근데 가도 또 숨겨줄 수도 있고. 가족이니까. 네. 그렇죠? 다행히 사촌형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때가 최 씨 도주 후 열흘이 더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형사님, 동생이 쪽지를 남기고 갔어요. 내일 자정에 온대요. 그러니까 최 씨가 쪽지를 남기고 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쪽지를 남겼어요? 대문 앞에 꽂혀있던 쪽지입니다. 아, 이렇게 쪽지를 남겨왔군요. 쪽지를. 형, 나야. 내 사정 얘기 들었지? 내일 밤 12시에 가지러 올 테니까 가방에 현금 20만 원이랑 먹을 거 그리고 옷 몇 벌만 넣어서 문 앞에 좀 걸어놔주라.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형. 그래서 최 씨가 약속한 날 오후부터 집 근처 주요 골목에 차를 대놓고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시동을 꺼놓고 자정까지 숨죽이며 기다리는데 자정 10분 전쯤 정말 저 멀리 골목에서 남자 한 명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나타난 거예요? 부탁까지 했으니까 네. 그 사람이 최 씨가 맞나요? 가까이 오니까 얼굴이 보였는데 최 씨가 맞았습니다.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경계태세로 걸어오는데 그동안 잘 못 먹었는지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이더라고요. 아이고. 뭐 도피 생활을 하니까 뭐. 네. 그 열흘 넘게 정말 3만 원으로 버티고 있던 거였잖아요. 그쵸, 그쵸. 사촌형 집 쪽으로 가길래 조용히 기다리다 대문 5m 앞에 다다랐을 때쯤 다 같이 내려 포위한 후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희가 바닥으로 누르니까 반항할 힘도 없는지 풀썩 엎어지더라고요. 도망 다니느라 씻지도 먹지도 못해서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겠다 싶어 편의점에서 김밥이랑 우유를 사다 주니까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아휴, 범행은 순순히 인정했나요? 그 자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역시 목적은 돈이었는데요. 그런데 친구 어머니를 범행 상대로 정한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친구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한 거라고 합니까? 네. 차까지 가압류되면서 막다른 상황이 되니까 도움을 청해보려고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 집 앞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막상 연락을 하진 못하고 며칠 망설이면서 계속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번뜩 친구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나눈 말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친구가 했던 마지막 말? 뭐지? 뭐예요? 나랑 누나는 버는 대로 꼬박꼬박 어머니 갖다 드린다. 어머니가 자식들 돈 관리를 다 해주신다는 얘기를 한 게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아유. 집에 돈이 좀 있겠다 싶어 친구 어머니 집에 찾아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캄캄한 밤에 몰래 들어갔는데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어머니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갖고 간 도끼를 휘둘렀고 집안을 뒤졌는데 훔칠 만한 금품을 하나도 찾지 못해서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만 갖고 도주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근데 범행 도구를 보면 강도 살인의 목적이 있어요. 노인 혼자 계시는데 도끼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쳤나 봐 진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차는 왜 안 팔았던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차만 팔았어도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요.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오히려 차를 지키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황당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차밖에 없는데 그거마저 가압류돼서 넘어갈 위기라 더더욱 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친구의 어머니 그렇게 무차별하게 살해를 해놓고 왜 친구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있어요? 너무 소름 돋아. 아유. 진짜 단순히 기름이 없어서? 일단 범행 후 정신없이 차로 돌아왔는데 정신이 좀 드니까 내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싶어 술 마시고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차에 있던 거라고 했고요. 실제로 차에서 소주 2병과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친구 어머니 죽여놓고 자기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써놨다고요?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처음 잡힐 땐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조사받는 동안 밥때만 되면 밥을 어찌나 잘 먹는지 검찰 송치될 때 살이 포동포동 오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이, 좀 뭐하러 밥을 사줘. 씨.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해도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살아야지. 그럼요. 신체만 건강하면 어디든 뭐든지 할 수 뭐든지 있어요. 할 수 있지. 무너진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무너진 상황이 아니에요. 시작해야 되는 네. 나이인데 본인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거지. 애초에 그냥 도끼를 들고 왔다는 게 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독일뿐만 아니라 칼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밧줄부터 챙긴 거잖아요. 미리 계획을 한 거야. 이거는 계획범이야. 그렇죠. 계획범이죠.